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스승의 날이자 성인의 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5월에 날이 많죠. 많죠. 참 많죠. 네. 아침에 지진 속보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고 흔들림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지진을 겪었던 포항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지진 트라우마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 내륙에서 또 지진이 일어날까 걱정입니다. 걱정으로 시작하는 한 주네요. 근데 걱정이 또 다른 측면, 어찌보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오늘 지진은 6시 27분에 발생을 했다라는 건데 그 전에 지금 동해상에서 지진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20여 차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혹시라도 전조 현상일까 봐 지금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 건데 이른바 전진이라고 하죠. 만에 하나라도 이렇다면 이건 보통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부디 이런 걱정이 정말 기우이기를 좀 바라겠고요.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우리 원전이 다 전부 다 동해안 쪽에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 한국 수력 원자력 같은 경우도 원전 설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밝히긴 했습니다만 이 어떤 그 발표가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동해상에서 더 큰 지진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후쿠시마의 악몽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이 어떻게 됐는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야기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로 끝났으면 정말 좋겠다. 부디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라도 방비는 좀 철저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 뉴스들 계속 챙겨드릴 거고요. 찐님이 육아휴직 중인 30대입니다. 9개월 아기 이유식 먹이면서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시선 집중하러 왔더니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저희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9132님이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흰수염 아저씨 라디오 재밌더라. 그 옆에 여자분도 재밌더라.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건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야. 저 흰수염인가요? 흰수염 반배가 아저씨. 아니라 반배. 아직도 까만 거 반은 남아 있는데. 그래도 할아버지 아니고 흰수염 아저씨라고 해주셨잖아요. 그게 팩트고. 예, 알겠습니다. 조철수님은 시청만 하다가 글 처음으로 올립니다. 모두들 웃음 가득한 날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모두 월요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월요일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먹고 사는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의 일상 안녕하십니까? 라는 코너가 마련이 되는데요. 정부가 미루던 전기요금 인상안을 오늘 확정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뭐 예상이 됐던 인상이긴 한데 더워진 날씨에 벌써부터 올여름 냉방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들리거든요. 이렇게 또다시 물가가 우리를 한숨나게 하는 요즘인데 5월 달에 또 행사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 물가도 좀 요즘에 체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예. 뉴스를 찾아보니까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한 달 사이에 무려 2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19%. 삼겹살도 참 금겹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물가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디로 보내느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8001 열려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르는 물가 속에 나는 이렇게 절약하고 있다. 이 물가가 진짜 무섭다. 이건 좀 그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소개를 할 거고요.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네. 분과는 잠시 후 2부에서 인터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당연히 민주당으로 먼저 가봐야겠죠? 어제 쇄신 의총이 열렸죠. 6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결론이 나왔고 결의문이 채택이 됐더라고요. 관련해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잠시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합니다.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깊이 자성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 윤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남국 의원이 어제 탈당을 선언을 했죠. 당의 부담과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탈당한다면서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밝혔고 어제 탈당계가 접수가 됨으로써 민주당 당적은 상실을 했다고 당 대변인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탈당 절차가 탈당계가 접수가 되는 순간에 당적을 잃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그러면 탈당이 됐으면 민주당 의원이 아닌데 어떻게 추가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네,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겠냐 벌써부터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그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 당규 가운데 윤리심판원 규정 제19조를 보면 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 각급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항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탈당한 자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인정되고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 전 박광원 원내대표가 발표한 결의문 제1항 그게 바로 이 규정의 근거에서 지금 내려진 결론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과는 무관하게 조사는 계속될 것 같고요. 조사 결과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서 발표를 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여기서 체크가 돼야 되는 게 조사의 실효성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면 조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제출된 자료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잠정적인 결론을 발표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어떤 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후 그려지는 그림은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주목한 건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죠? 그게 뭐냐면 그 결의문 가운데 조금 전에 박광원 원내대표 육성으로 전해드렸던 그 내용.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 이러이러한 어떤 징계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정을 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김남국 의원의 탈당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사례를 한번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고 하면서 탈당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대처를 하고 거기서 사법적 문제가 해소가 되면 그 다음에 복당을 합니다. 그러면 당은 그 복당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패턴을 그어왔는데 당이 복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탈당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에서 이 의원에 대한 어떤 특정한 징계를 그러니까 가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이전 징계가 발목을 잡으면서 복당에 제한이 그러니까 가해지는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그 쇄신 의총의 그 결론에 따라서 탈당과는 무관하게 조사를 해서 징계에 준하는 내용을 결정해서 발표를 한다면 그 자체가 설령 김남국 의원이 나중에 복당을 어떤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는 하나의 장벽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 그 의원 탈당과는 사례가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요 점을 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춘철님들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시는데요. 단사리님은 이제 이러면 직장 다니면서 코인하는 사람들 다 사퇴해야 됩니까? 라는 말씀 전해주셨고 레리아님은 코인이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코인은 24시간 눈을 뗄 수 없다는 게 문제 아닌가요? 코인을 한 게 잘못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코인을 하면서 상임위나 이런 걸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라는 점을 꼬집어 주셨고 스피커님은 민주당은 맨날 엄중 좀 지쳐요. 보기에 이런 의견 주셨고 반면에 데이지님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은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결정 아니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제가 의견이 볼 때는 조금 나뉘고 계십니다. 탈당했다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그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당에 오히려 탈당이 부담이 더 주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이전 탈당 케이스하고는 다를 거다. 네, 그래서 어제 쇄신의총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갔다고 하죠. 그리고 또 지도부를 질타하는 얘기들도 나왔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혁신안에 어떻게 담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요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소영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를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 계속 해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정부 여당이 어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이거 좀 평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발언에 주목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와 김대기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발언 여기에 주목해서 좀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한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3월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간호법안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금 의료 현장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떠나서 절차에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는 행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두 발언에 주목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덕수 총리와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을 얼핏 들으면 공자님 말씀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발언엔 대통령의 위상과 국회의 입법 원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잠시 풀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발언은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등의 갈등을 고려한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갈등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어떤 첨예한 이해 갈등도 있고요. 세대 간의 심각한 시각 갈등도 있습니다. 정치의 기능은 이런 사회 갈등을 안아서 한편으로는 대리 전투를 벌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타협을 꾀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의 기능이죠. 문제는 타협이 어려울 경우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때 작동되는 게 바로 입법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 갈등은 정치로 수렴되고 정치에서의 사회 갈등 해법은 타협 아니면 다수결이다. 이런 건데 간호법은 타협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나 김대기 비서실장의 논리에 따르면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입법안은 사회적 갈등의 소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대통령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법안만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 논리를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특정 입법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당에게 합의하지 말라고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어쩔 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은 그 점을 문제 삼아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이 되면 국회의 입법 기능은 무력화되고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우월적 국회 지배가 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다른 이유를 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 법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 법안은 악법이다. 문제가 많은 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크다.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므로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논리로 가버리는데 왜 이러느냐. 그 배경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간호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점. 바로 이 점 때문에 다른 지금 절차적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밖에는 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김대기 비서실장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반대로 어느 일방의 반발만 지금 계속 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러면 간호협회의 그 갈등은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것이냐. 자체 모순에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점에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어떤 그 정합성을 갖고 있는 논리의 기초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건데 이 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역풍이다님이 의사들의 파업은 정당하고 간호사들은 불법입니까? 야당과 힘겨루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8672님은 협치가 없는데 무슨 합의가 있겠습니까? 라는 촌철 남겨주셨고 마음을 있다님은 그러면 저는 정부 여당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합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레이님은 다 거부권을 쓸 거면 입법부는 왜 있는 건가요? 라는 의견들 보내주셨는데 정반대로 이 얘기도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만 받을 수 있다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립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여튼 내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심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국무회의가 원래 한덕수 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열릴 것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네네. 내일 어떤 선택을 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마저 살핍시다. 자, 그럼 정부는 사회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가? 이걸 살필 수 있는 사례 하나가 불거졌기 때문에 전해드리겠는데요. 네. 고용노동부가 1월 26일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지난 5일까지 100일간 운영한 결과 973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276건은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어제 밝혔는데 안 밝힌 게 있습니다. 뭐죠?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가 몇 건이었고 노측의 부당 노동 행위가 몇 건이었는지를 분류해서 밝히지를 않았어요. 다만 노조 불법 행위와 사용자 불법 행위 양쪽에 같은 분량을 하려며 주요 사례들을 열거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열거했다고요? 네. 혹시 노사 동수여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가 않은 게 노동부 전문가 자문단인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월 28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301건 가운데 250건, 83%가 사용자 측의 불법 부조리 사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추세가 5월 5일까지 계속 이어졌다면 압도적인 사례는 노측이 아니라 사측의 불법 노동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분류해서 발표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가리려고 했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례가 확 지금 기울어져 있는데 대표 사례로 열거한 건 노사 동수로 해버렸다면 이건 그러니까 현실 호도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지금 사회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이래서 되는 겁니까?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만약 지금 제이비가 잘못 말했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